이 역은 딱 봐도 절벽이라니까. 좀 작작 쳐 만져라. 서울의 뜨거운 여름 오후 742번 버스는 평소와 다름없이 도심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부족한 차내에서 승객들은 더위에 지쳐 있었고 누구도 이날이 특별한 날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여군 소위 박지원은 며칠간의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깔끔한 군복 차림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곧 만날 가족들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23살의 젊은 장교로서 군에 복무한 지 이제 1년째, 아직도 모든 것이 새롭고 긴장되는 나날들이었습니다. 버스 앞쪽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김명배라는 40대 남성이 부하색과 함께 술 기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김명배는 조직의 두목으로 이 일대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야, 요새 세상 참 좋아졌다. 여자도 군대 가고 말이야. 김명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박지원에게 향했습니다. 김명배가 술에 취한 걸음으로 박지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버스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운전기사는 백미러로 상황을 지켜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야, 요즘은 군복도 코스프레냐? 진짜 군인이라고? 볼륨 좀 봐라. 김명배가 박지원 앞에 서서 위협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박지원을 둘러쌌습니다. 박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군에서 배운 대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들이 있는 좁은 버스 안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어려웠습니다. 그만하시죠. 저는 그냥 집에 가는 길입니다. 박지원이 단호하면서도 예의를 잃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명배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목소리도 귀엽네. 이 정도면 진짜 군인 맞나? 김명배가 박지원의 어깨에 거칠게 손을 올렸습니다. 승객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정류장에서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의 중년 여성이 천천히 올라탔습니다. 특별해 보이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서영은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짧게 자른 머리와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버스 안의 상황을 재빠르게 파악했습니다.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눈으로 김명배와 그의 부하들, 그리고 공경에 처한 젊은 여군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한서영이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며 김명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남다른 기품이 있었습니다. 김명배는 한서영을 힐끗 보고는 비웃었습니다. 아줌마도 뭔 일이야? 끼어들 일이 아닌데? 그 손 놓으시죠. 한서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승객들은 이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의 당당함에 놀랐습니다. 김명배가 한서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아줌마가 뭔데 참견이야? 뭐 투스타라도 되시나? 그의 부하들도 함께 웃어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 버스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서영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첫 번째 부하는 목을 잡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두 번째 부하는 복부에 정확한 타격을 받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명배가 놀라서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한서영의 손이 그의 목 뒤 급소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김명배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전체 과정은 정확히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승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협적이던 조폭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평범해 보였던 중년 여성이 의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한서영이 박지원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지원은 한서영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서영의 자세와 움직임에서 깊은 군인 정신을 느꼈습니다. 혹시 박지원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서영의 당당한 자세와 정확한 제압술, 그리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한서영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투스타 사단장 한서영입니다. 그 순간 박지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투스타, 즉 특수전사령부의 사단장이라니. 박지원은 즉시 정중한 경례를 올렸습니다. 투스타 소속 박지원 소위입니다. 사단장님. 그녀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감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더욱 놀랐습니다. 방금 전 조폭들을 제압한 그 평범한 아줌마가 바로 대한민국 특수부대의 사단장이었던 것입니다. 버스 안에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위. 한서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한서영의 시선이 박지원의 손목에 머물렀습니다. 낡은 은색 시계가 그녀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시계를 본 순간 한서영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갔습니다. 시계는 오래되어 보였지만 정성스럽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시계 뒷면의 작은 각인이 한서영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실례지만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죠? 한서영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평소 강인한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지원이 손목을 내려다보며 답했습니다. 아, 이거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품입니다. 평생 아끼시던 시계셨어요. 한서영의 마음이 급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시계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뒷면의 각인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혹시 할아버지 성함이 박철수 씨인가요? 한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원이 깜짝 놀라며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아시는지. 그 순간 한서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늦가을 강릉의 깊은 산속. 당시 25살의 소위였던 한서영은 북한 무장공비 수색 작전에 참가했습니다. 작전 중 적의 기습 공격을 받아 허벅지에 관통상을 입고 홀로 산속에 고립되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녀를 발견한 것은 약초를 캐러 산에 온 박철수였습니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젊은 군인을 보고 망설임 없이 구조를 결심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외면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박철수의 신념은 확고했습니다.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서영을 집 지하실에 숨겨 치료했습니다. 며칠 후 북한 공비들이 마을을 수색할 때도 박철수 일가는 목숨을 걸고 한서영을 숨겨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위험을 무릅쓰고 한 명의 군인을 지켜낸 것입니다. 한서영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특히 대학생이던 박철수의 아들 박준호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던 그는 부상당한 여군을 돌보며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박준호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한서영을 구하는 과정에서 그는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의 소중함을 체험했습니다. 결국 박준호는 법학 대신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아들의 확고한 의지를 보고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한서영이 회복되어 부대로 돌아갈 때 박철수는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시계를 선물했습니다. 이 시계가 앞으로도 당신을 지켜주길 바랍니다. 한서영은 그 시계를 평생 간직하고 싶었지만 박철수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받아주셔야 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결국 한서영은 그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시계는 박철수가 평생 간직했고 그의 사후의 손자 박지원에게 유품으로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이런 일이. 한서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두 사람은 근처 카페를 찾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지원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자주 말씀하셨어요. 산에서 구해드린 젊은 여군 이야기를요. 그분이 사단장님이셨다니. 한서영은 박지원을 바라보며 박철수의 면모를 떠올렸습니다. 선량한 눈빛과 굳은 의지가 할아버지와 닮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께서 언제 돌아가셨나요? 한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마지막까지 그 여군분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 지내고 계실지 늘 궁금해 하셨습니다. 한서영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게 제대로 된 감사도 표현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버린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는데. 한서영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는 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자신이 구한 그 여군이 훌륭하게 성장했을 거라고 믿으신다고요. 한서영은 박준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50대 중년 남성을 본 순간 그녀는 28년 전 그 청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한서영 소위님이십니까? 박준호의 목소리에도 깊은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현재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었는데 급한 연락을 받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당시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한서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준호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날의 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누군가를 지키는 삶이 제 사명이 됐어요. 화면을 통해서도 두 사람의 감격이 전해졌습니다. 박지원은 할아버지와 아버지, 그리고 한서영 사이의 특별한 인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도 늘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죠.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지금도 현직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한서영이 물었습니다. 네, 여전히 현장에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 박준호는 아버지 박철수의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오래된 수첩은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글씨는 또렷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일기를 쓰셨어요. 그날의 기록도 여기 있습니다. 박준호가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1994년 11월 15일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산에서 피투성이가 된 군인을 보았다. 아직 너무 어리다. 25 정도로 보이는 여자 군인이었다. 내가 이 군인을 구하는 게 옳은 일일까? 혹시 우리 가족에게 위험이 될까? 한서영은 박철수의 고민을 읽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을 보고는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 이 나라를 지키다 다친 사람을 버려둘 수는 없다. 가족들도 모두 같은 마음이다.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그 군인을 돌보며 많은 생각을 했다.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건 저런 사람들 덕분이구나. 준호도 많이 느끼는 것 같다.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더욱 감동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여군이 부대로 돌아갔다. 건강하게 회복되어 다행이다. 내 시계를 선물로 드렸는데 정중히 사양하더니 결국 받아가셨다. 그 시계가 앞으로도 그 사람을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혹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잘 살고 있다고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 일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고마워할 것까지는 없다고 전해주고 싶다. 한서영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철수의 순수한 마음과 따뜻한 인간성이 글자 하나하나에 배어 있었습니다. 박지원도 할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어르신의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감사하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한서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이유가 필요 없다고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30년 만의 재회, 해시태그 진짜 영웅 등의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뉴스 인터뷰에서 한서영은 말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용기와 희생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박준호도 인터뷰에서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 여군분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신 모습을 보시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겁니다. 시청자들은 이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다. 평범한 시민의 용기가 이렇게 큰 결실을 맺는구나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박철수의 희생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을 도우는 게 당연하다는 마음가짐이 대단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보도를 본 김명배는 분노에 떨었습니다. 구치소에서 뉴스를 본 그는 자신이 당한 치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여자한테 당했다고? 그것도 전국에 방송됐다고? 김명배는 분노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직 내에서의 체면과 권위가 완전히 실추된 상황이었습니다. 부하들도 이 일로 인해 조직에서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형님이 아줌마 한 명한테 10초 만에 졌다더라. 투스타 사단장이라던데 뭘 몰랐냐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김명배는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이 치욕을 그냥 넘길 수는 없다.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는 보석으로 풀려난 후 한서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와 인터넷 자료를 통해 그녀의 가족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딸이 있구나. 이지윤이라고 하는 23살 대학생. 김명배의 눈에 아기가 번뜩였습니다. 김명배는 며칠간 이지윤의 생활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대학교 근처에 부하들을 보내 그녀의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밤 10시에 도서관에서 나온다. 후문으로 나와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간다. 부하가 보고했습니다. 이지윤은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교육학과 3학년으로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정해진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김명배는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서영이 내게 한 것처럼 똑같이 갚아줄 거야. 딸을 건드리면 그년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보자. 그는 납치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했습니다. 다치게 하지는 말고 겁만 주자. 돈도 좀 뜯어내고.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한서영에게 굴욕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은 이지윤의 사진을 확보하고 동선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목요일 밤 10시 이지윤은 평소와 같이 도서관에서 나왔습니다. 중간고사 준비로 늦은 시간까지 공부한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후문을 나서는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2명의 남자가 이지윤을 빠르게 차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조용히 해, 다치기 싫으면. 남자 중 하나가 위협했습니다. 이지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이 막혔습니다. 차는 즉시 출발했습니다. 이지윤은 공포에 떨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왜 자신을 납치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저를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지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입 닥치고 얌전히 있어. 곧 알게 될 거야. 납치범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지윤은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1시간 후 도심 외곽의 낡은 창고에 도착했습니다. 이지윤은 의자에 묶인 채 김명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명배는 복수의 기회를 잡았다는 만족감에 차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누군지 아니? 김명배가 비웃으며 물었습니다. 이지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한서영이 특수부대 사단장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 상황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내 엄마 때문에 내가 당한 치욕을 알고 있냐? 김명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나를 바닥에 처박은 그 여자 말이야. 이지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서 본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가 버스에서 조폭을 제압한 일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제 내 엄마가 어떤 기분인지 느껴보게 해주겠다. 김명배가 휴대폰을 꺼내 한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을 돌려받고 싶으면 10억을 준비해라. 24시간 안에 말이야. 김명배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서영은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의 안전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에 평소의 냉정함을 잃었습니다. 지훈이를 어떻게 했어요? 한서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단련된 그녀였지만 딸의 아니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아직은 무사하다. 하지만 돈이 늦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 김명배는 한서영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한서영은 즉시 박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지훈이가 납치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20년 경찰 경력의 노련함으로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침착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들을 제압했기 때문에. 한서영은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잘못은 저들에게 있습니다. 박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CCTV 분석, 휴대폰 위치 추적, 차량 이동 경로 파악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대학교 후문 CCTV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포착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통해 추적을 시작했지만 가짜 번호판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휴대폰 신호는 도심 외곽에서 마지막으로 잡혔습니다. 또 다른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박준호는 지도를 펼쳐놓고 가능한 위치들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영도 수사에 참여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쌓은 경험을 살려 납치범들의 심리와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김명배는 복수가 목적입니다. 돈은 핑계이고 진짜 목적은 저에게 굴욕을 주는 것이에요. 한서영이 분석했습니다. 박준호가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요. 수사팀은 밤새 추적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도심 외곽의 모든 창고와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갔습니다. 새벽 3시 중요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주유소 CCTV에서 의심 차량이 포착된 것입니다. 시간대와 이동 방향을 종합하면 특정 지역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었습니다. 여기입니다. 박준호가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습니다. 폐공장 지대인데 사람의 눈을 피하기에 적당한 곳이에요. 한서영은 현장에 직접 나가려 했지만 박준호가 말렸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위험합니다. 저희를 믿고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제 딸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한서영의 목소리에 애타는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저희를 지킨 것처럼요. 박준호의 말에는 30년 전의 은혜에 대한 보답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특수팀과 함께 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이지훈의 안전이 최우선이었고 납치범들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확실하게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한 명의 인질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박준호가 팀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새벽 5시 박준호와 특수팀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창고는 적막한 공장지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미약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내부를 확인했습니다. 인원은 총 4명, 그중 1명이 인질로 보입니다.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박준호는 신중하게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정면 공격보다는 우선 협상을 시도하고 필요시 후문을 통한 침투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명배 씨, 나는 경찰 박준호입니다. 나와서 대화합시다. 박준호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창고 안에서는 김명배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발각된 것에 놀랐지만
여전히 인질이 있다는 우위를 믿고 있었습니다. 경찰놈들, 이 애가 다치길 원하지 않으면 물러서. 김명배가 창고 안에서 소리쳤습니다. 이지윤을 방패 삼아 창고 문 쪽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박준호는 이지윤의 모습을 확인하고 안도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돈은 준비했나? 김명배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는 28년 전 아버지의 용기를 떠올렸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김명배 씨, 당신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부모일 텐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박준호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끄러. 내가 뭘 안다고. 김명배는 흥분했지만 박준호의 말에 약간의 동요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박준호는 조용히 후문으로 이동했습니다. 30년간 쌓은 경험과 아버지에게서 배운 용기를 바탕으로 침투 작전을 실행했습니다. 창고 안으로 들어간 박준호는 김명배의 사각지대에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이지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확실한 제압이 필요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김명배가 이지윤에게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박준호가 뒤에서 김명배를 제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안전해요. 박준호가 이지윤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밧줄을 풀어주면서 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공포와 불안 속에서 보낸 긴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명배와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김명배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특수팀의 완벽한 작전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갚아주려 했는데. 김명배가 체포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더 큰 고통만 가져다 주었을 뿐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즉시 한서영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윤이 안전합니다. 부상도 없어요. 한서영은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습니다. 극한의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난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지윤은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심각한 외상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정신적 충격은 있었지만 가족들의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서영의 집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박준호, 박지원, 이지윤이 함께했습니다. 모두 이번 사건을 통해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서영이 박준호에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도움을 받았고 이번에는 제 딸을 구해주시고. 박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게 인연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당신을 구한 것도 제가 지윤이를 구한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지윤은 이번 일을 겪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지원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선한 일들을 계속 이어가야죠. 한서영은 이들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30년 전에 작은 인연이 이렇게 큰 연결고리가 되어 세대를 잇고 있었습니다. 이지윤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사람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어요. 경찰이 되어서 박준호 아저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준호는 놀랐습니다. 정말요? 경찰이 되고 싶다고요? 네. 이번 일을 겪으면서 확신했어요. 누군가를 지키는 일,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서영도 딸의 결심을 지지했습니다. 지윤이가 정말 원하는 일이라면 엄마가 응원할게. 박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그가 처음 경찰이 되었을 때 받은 임관 배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경찰이 되기로 결심했을 때 받은 것입니다. 그때의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 지금까지 간직해왔어요. 이지윤이 조심스럽게 배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이제 당신이 그 정신을 이어가야 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이지우는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경찰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입학식 날 그녀는 박준호에게서 받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박지원은 소대장으로 진급했습니다. 후배들을 지도하면서 할아버지와 한서영 사단장에게서 배운 정신을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한서영은 여전히 현역에서 활동하면서 후배들을 지도하는 일에 더욱 헌신했습니다. 특히 젊은 장교들에게 리더십과 희생 정신의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박준호는 여전히 현장에서 시민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20년이 넘는 경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계속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진정한 영웅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지우는 할아버지 박철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경찰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온 그녀는 묘비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사람을 지키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할아버지가 시작하신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흩날렸습니다. 이지우는 할아버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서영 사단장님도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구해주신 그분이에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요. 아버지도 경찰이 되어서 계속 사람들을 도우고 계세요. 묘지에는 다른 방문객들도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선행을 들은 사람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작은 선행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겠어요.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요. 한편 도시 곳곳에서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로 임관한 젊은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위험에 빠진 시민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지켜보는 베테랑 경찰관 박준호의 눈에는 30년 전 아버지와 같은 따뜻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한 일은 이렇게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잘했어요. 박준호가 젊은 소방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영웅이 하는 일이에요. 소방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민들을 지키는 게 저희 의무니까요. 박준호는 이런 젊은이들을 볼 때마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내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누군가를 돕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경찰대학에서 첫 학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특별한 과제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할아버지 박철수에 대해 썼습니다. 30년 전 위험을 무릅쓰고 한 명의 군인을 구한 평범한 시민의 이야기였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케이프를 입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으면서 작은 친절로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교수는 이지훈의 보고서를 읽고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진짜 경찰 정신의 근본이에요. 이지훈의 보고서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유되었고 많은 예비 경찰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또 다른 세대에게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박지원도 부대에서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은 단순한 영토가 아니라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에요. 박철수 일가의 이야기는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민들은 작은 친절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났고 길에서 넘어진 사람을 부축해주는 일들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박철수 할아버지처럼 일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친구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한 어린 학생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에서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학가에서도 봉사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젊은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30년 전 산속에서 벌어진 작은 선행이었습니다. 박철수의 용기 있는 선택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3년 후 이지우는 경찰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임관식에서 그녀는 박준호에게서 받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시민들을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는 일에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지훈의 선서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영과 박준호, 박지원 모두 이지훈의 임관식에 참석했습니다. 세 세대가 함께 모인 의미 깊은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박준호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지훈은 첫 발령지인 강남경찰서로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시민들을 직접 만나며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정신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만 길을 잃은 노인을 집에 모셔다 드리고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를 보호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진짜 경찰의 일이구나. 이지훈은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박철수의 정신이 그녀를 통해 현실에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박지원도 중령으로 진급하며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부하들에게 항상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한서영은 준장으로 진급했지만 여전히 현장을 잊지 않았습니다. 젊은 장교들에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지훈은 이제 경위가 되어 많은 후배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 벽에는 할아버지 박철수의 사진과 함께 그의 명언이 걸려 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외면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어느 날 젊은 순경이 이지훈에게 물었습니다. 경위님, 어떻게 하면 진짜 좋은 경찰이 될 수 있을까요? 이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면 돼요. 작은 친절부터 시작하세요. 그날 저녁 4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는 모두 중년이 된 그들이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심으신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었네요. 박준호가 감회 깊게 말했습니다. 한서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계속해서 더 많은 씨앗을 퍼뜨리고 있어요. 박지원이 덧붙였습니다. 제 부하들도 이제 후배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이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소중한 유산을 다음 세대에도 잘 물려주어야겠어요. 그날 밤 도시 곳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영웅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야간 순찰을 도는 경찰관,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소방관들. 모든 곳에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박철수가 보여준 작은 용기가 이렇게 온 사회에 퍼져나가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고 오늘도 어디선가 작은 선행들이 만들어질 것이었습니다. 박철수의 묘소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민 박철수 1934년에서 2021년까지 작은 친절로 세상을 바꾼 사람. 그리고 그 아래에는 후손들이 추가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만든 기적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지훈은 이제 경정이 되어 서울 중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할아버지 박철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고 그 옆에는
최근 추가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한서영은 소장으로 진급하여 국방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박지원은 대령이 되어 특수부대 연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박준호는 정년을 앞두고 있었지만 여전히 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지훈에게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강남구에서 연쇄강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범인들이 박철수의 손자들이라고 자칭한다는 것입니다. 이지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이 범죄에 연루되다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보고해 주세요. 이지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범인들은 20대 후반의 남성 3명으로 추정되며 주로 고급 상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행 후에는 항상 우리는 박철수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외친다고 합니다. 이지훈은 즉시 박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박준호와 이지훈이 만나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CCTV 영상을 보니 범인들은 젊은 남성들이었고 범행 수법이 치밀했습니다. 이상해요. 왜 하필 할아버지 이름을 거론하는 걸까요? 이지훈이 의아해했습니다. 박준호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조사해 봤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일부 사이트에서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퍼지고 있었어요. 왜곡되었다고요? 기존 질서에 맞서 정의를 실현했다. 때로는 법보다 정의가 우선이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이지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순수한 선행이 범죄의 명분으로 이용되고 있다니. 그날 밤 또 다른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들이 더욱 대담해져서 우리는 박철수의 정신으로 부정의를 척결한다고 외쳤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정신을 내세운 연쇄강도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면서 할아버지의 이름에 오점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지훈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생 선행만 해온 할아버지의 이름이 이런 식으로 더럽혀질 수는 없었습니다. 한서영, 박준호, 박지원, 이지훈이 긴급하게 만났습니다.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박철수의 명예가 실추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는 벌써 박철수 정신의 부작용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한서영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지원이 분석했습니다. 범인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완전히 왜곡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약자를 돕는 것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박준호는 오랜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에요. 자신들만의 왜곡된 정의관을 가지고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이지훈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반드시 잡아야 해요.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이들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더 큰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한서영이 걱정했습니다. 네 사람은 철저한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단순히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잘못된 신념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먼저 이들이 어떻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알게 되었는지부터 추적해 봅시다. 박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수사팀은 인터넷상의 왜곡된 정보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의 커뮤니티에서 체계적으로 박철수의 이야기가 왜곡되어 퍼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상해요. 이런 왜곡된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온 걸 보면 조직적인 것 같아요. 수사관이 보고했습니다. 이지훈은 깊이 파고들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김명배의 조카 김태준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15년 전 삼촌 김명배가 감옥에 간 후 조직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었습니다. 복수는 15년을 기다려서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김태준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는 한서영과 그 가족들을 직접 해치는 대신 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박철수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김태준은 몇 년에 걸쳐 박철수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왜곡시켰습니다. 순수한 선행을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으로 포장하여 젊은이들을 선동했습니다. 이렇게 치밀한 계획이었다니. 이지훈은 김태준의 음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지훈과 박준호는 김태준을 잡기 위한 함정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강도 사건의 배우가 김태준이라는 확신을 얻었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김태준은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잡히지 않으려고 하죠. 박준호가 분석했습니다. 이지훈은 위험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신이 직접 미끼가 되어 김태준을 유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한서영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확실해요. 김태준의 진짜 목표는 우리 가족이니까요. 이지훈이 고집했습니다. 박지원도 작전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군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원하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일이기도 하니까. 작전은 정교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이지훈이 혼자 특정 장소에 나타나면 김태준이 직접 나설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15년간 준비한 복수를 포기할 리 없어요.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이지훈이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준이 얼마나 위험한 인물인지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전 당일 이지훈은 한강변의 외진 곳에 홀로 나타났습니다.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 지원팀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예상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지훈보다 5살 정도 많은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냉정하고 계산적인 인상을 주었습니다. 박철수의 손녀딸이군. 김태준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15년을 기다렸어. 왜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지훈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더럽히다니. 오히려 제대로 활용한 거지. 내 할아버지가 했던 일이 뭔데?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거 아냐? 김태준의 왜곡된 해석에 이지훈은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을 구한 거예요. 당신들과는 전혀 다르다고요. 결국 똑같아. 기존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판단으로 행동한 거지. 내 부하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김태준은 자신의 논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왜곡된 사고를 키워온 결과였습니다. 이지훈은 김태준과의 대화를 통해 그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전히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신은 할아버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지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신 거예요. 김태준이 비웃었습니다. 희생?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거였어. 그럼 당신은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정의를 위해서인가요? 이지훈이 반박했습니다. 김태준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삼촌의 복수를. 복수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세요? 이지훈이 계속 압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복수를 위해 행동한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했던 거예요. 이지훈은 할아버지의 일기장에서 읽었던 구절들을 인용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기에 이렇게 쓰셨어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을 외면하면 그건 인간도 아니다. 이게 복수인가요? 이기심인가요? 김태준은 점점 말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15년간 믿어온 논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정의가 뭔지 모르고 있어요. 이지훈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김태준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자신을 지탱해온 왜곡된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지훈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짜 정의가 뭔지 다시 배우세요. 바로 그때 지원팀들이 나타나 김태준을 체포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김태준의 부하들도 차례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진실을 알게 되자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박철수 할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혔구나. 한 부하가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재판에서 김태준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박철수 어르신과 그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15년간 잘못 생각해왔습니다. 언론에서도 진실이 밝혀지면서 박철수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그의 진정한 정신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김태준은 감옥에서 박철수의 진짜 이야기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출소 후에는 자신도 진정한 선행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지우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며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정신은 이렇게 시험을 받을 때마다 더욱 빛나는구나. 그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박철수의 이야기는 이렇게 또 다른 시련을 극복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진정한 선은 어떤 왜곡이나 오해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